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은 계속 갈 것 같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떨어지려고 했었을 때 떨어질 만한 이슈가 없어요.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 규제가 풀릴 것 같지 않다 보니까 똘똘한 한채가 계속적으로 갈 거고요. 근데 다주택자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비사업 관련해서 워낙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투미TV도 있는데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 부동산 분위기 요즘 어떤가요?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작년과 또 다르거든요. 작년에도 많이들 올 회복을 했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작년 당시의 분위기는 이제 강남과 이제 주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영등포가 아닌 여의도 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들 중심적으로 많이들 올라갔었고, 뭐 마포구나 성동구도 많이 회복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전고점 대비 한 80% 정도 선에서 멈춰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반면, 지금은 강남은 더 올라가는 거는 물론 그동안 더 못 올라갔었던 지역들, 마포, 성동, 동작, 광진, 강동 뭐 이런 데들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한강병 중심으로 많이들 올라가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급매물 중심적으로 해서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고 조금씩 좀 더 외곽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은 그렇게 뜨겁게 움직이고 경기도권 같은 경우도 주요 거점 도시들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부산만 하더라도 뭐 급매물은 좀 거래가 된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침체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사실 서울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정답은 예전부터 많이들 지적을 해왔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규제 때문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방 사람들이 서울의 상경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지금 외지인의 서울 투자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25%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봐도 5명 중 1명은 외지인이 서울 집에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살까를 생각해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 다주택자를 갖다가 뭐 적폐로 몰아세우면서 워낙 어마어마한 규제를 했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다주택자라고 하면 세금들을 과중시키는 정책이 있었었거든요. 사실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각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런 정책을 펼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니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주택들 좀 더 정리하고, 여기서 말하는 쓸데없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극단적일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들을 정리하겠죠. 그리고 한 채로만 납두는 걸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지방에 세 채를 다 판다고 해서 강남에 한 채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강남에 한 채 들고 있는 사람은 1주택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고 지방에 세 채 들고 있는 사람은 규제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주택들 정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방주택을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방에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 A주택, B주택을 처분했어요. 그럼 이제 C주택 하나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C까지 마저 처분해서 똘똘한 채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상경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문제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 제일 크고요. 지금 현 정권 와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려고는 하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법을 건드려야 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소야대 상태다 보니까 이런 규제들이 제대로 풀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다주택자 규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영상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사이클로 보면 어디쯤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정말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사실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금부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보다도 나중에 진짜 서울에 대한 악재, 여기서 말하는 악재라는 거는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부동산 공급에 대한 악재들이 해결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중첩되고 있는데 그게 진짜 공급 절벽으로 다가오게 되면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대표적으로 지금 공급량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4년도와 2025년도만 하더라도 그래도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나 전세 가격 상승을 보다 보면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 상기 신도시라든가 그런 빈택지에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 구주택들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갖다가 아파트 공급되다 보니까 결국은 멸실 물량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해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세대수를 따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멸실 주택 수가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만에서 3만 세대 입주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멸실되는 물량들과 비교하게 되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서울은 아파트가 순증이 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당장 2024년도에 이제 개포에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했었는데 당시 전세 금액 무너진다라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 금액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다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둔촌주공인데요.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분명 전세 금액이 타격을 주긴 줄 겁니다. 하지만 그 일대 국지적으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적으로 둔촌주공 전세 물량 소화된 이후로는 이제는 다음이 없다라는 거죠. 2026년도에 이제 동북권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뭐 거기까지만 보는 거지 이제 2027년도가 되는 순간 이제 공급 물량이 절벽을 찍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2024년도, 2025년도는 그래도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2026년도 들어가는 순간 그냥 몇천 세대로 그냥 확 꺾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는 게 전세 금액부터가 폭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랑 공급량이 상관없다라고 또 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공급 과잉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시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때 집값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틀렸다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인정하진 않고 갑자기 이상하게 그 전에 공급 과잉이었을 때 집값이 안 빠졌으니까 오히려 공급 절벽이라도 집값이 올라가진 않는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공급량과 집값이 뭐 1대1로 뭐 상응해서 지금 공급 절벽이니까 그럼 집값이 뭐 다시 또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사실 진짜 일맥상통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있으니 바로 전세 금액입니다. 이제 전세 금액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랑 전세 가격이랑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을 땐 전세 금액은 떨어졌거든요. 그게 전반적으로 떨어졌느냐, 그 지역 국지적으로 떨어졌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전세 금액에 명확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집값은 2016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차치한다 치더라도 공급 물량은 꺾이거든요. 그러면 전세 금액 폭등이 되는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2026년도 가면 제가 봤을 땐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전세 금액도 더 올라가다 보니까 설령 집값을 떠나서도 이제 아무래도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전세 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매매 금액을 밀어 올리는 상방 압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을 게 예상되다 보니까 진짜 서울 부동산 가격의 문제는 2026년도부터다. 오히려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이 월세에도 영향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게 지금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세 금액이 왜 올랐을까요? 전세 금액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월세가 밀어 올린 겁니다. 그럼 거꾸로 전세 금액이 왜 빠졌는지 생각해 보면 고금리 때문에 빠진 거였거든요.
전세 금액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가 사실 2022년도 때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세 금액을 갖다가 지탱했었던 거가 저금리인 것도 항목했었거든요. 월세를 들어가느니 뭐 전세 금액은 높다 하더라도 이제 저금리로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전세 금액에 대한 수요가 높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전세 금액에 대해서 예전과는 월세랑 비교했을 때 우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워낙 높아지니까 차라리 월세로 가지라는 수요도 높아졌었고, 그리고 전세 사기 이슈도 워낙 많이 불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로 가야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전세 금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우선 첫 번째로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기준금리 아직도 높은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시중은행 금리는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담보대출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5%대까지도 갔었었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나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7%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후반에서 4% 초반이고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전세 금액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전세 금액 올라가는 게 금리가 떨어지기 전보다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게 바로 월세 때문입니다. 지금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강남을 말하기 전에 마포구랑 성동구만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33평형 월세가 보증금 1억에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월 300만 원 월세라는 거는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했을 때 누구 한 명의 소득은 임차 비용으로 다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월세만 나가나요? 관리비는 안 나갈까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세금을 떼고서 세후로 우리 월급을 받는데 사실 월세 납부하는 거는 그 금액이 통째로 나가다 보니까 부담이 더 크죠. 이렇게 월 300씩 나가는 게 이제 더 이상 강남 얘기가 아니라 강북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월세 금액이 너무 올라가니까 다시금 차라리 전세를 찾자라고 하면서 전세 금액을 지지하고 전세 금액이 다시 올라갔고, 지금은 무서운 게 전세랑 월세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월세가 정말 저렴하고 전세가 비쌌었습니다. 왜냐면 월세가 못 올라갔었던 게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의외로 OECD 선진국들 중에서 렌트 비용이 제일 낮은 국가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기지 않으실 분이 있을 텐데 OECD 통계 자료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래왔었던 건데, 이제 전세 시장이 이제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제 전세를 좀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월세 가격이 밀어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 보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그거예요. 서울에 거주하려는 수요자가 줄어들면 월세도 빠질 텐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근본적에서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신축, 구축,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지금은 어디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가요? 진짜 정답은 무조건 신축으로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신축 투자가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 이런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신축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비싸서 못 간다라고 말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신축의 희소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정비사업 현장들이 매우 힘들어요. 분담 금액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공사비가 3년 전보다 두세 배 뛰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비사업 현장들이 진행이 못하는 곳들이 태반이고, 지금 이제 새롭게 간다라는 것도 지금 기대감들은 높지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 재건축들도 예전 같은 경우는 플랜카드 걸어 놓으면서 경축 우리 안전진단 통과 이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안전진단 패스했다 뭐다 얘기해도 가격이 안 변하는 곳들이 많아요. 왜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였고,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사람들도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플랜카드만 걸어 놓는다고 해서 막 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정비 사업들은 일단 리스크가 매우 높아진 상태고, 그런데 결국 신축 아파트 선호 영상은 높다 보니까 그러면 희소성을 갖추는 게 어딜까요? 신축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축 아파트를 가셔야 되고요. 근데 신축을 비싸서 못 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분양권인데, 사실 분양권이라는 거는 청약이거든요. 근데 이 청약이라는 게 지방은 지금 미분양도 넘쳐나지만 서울은 경쟁률이 몇백 대 1도 찍습니다. 지금
가점으로는 승부할 수가 없어요. 가점이 진짜 60점, 70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가점 가지고선 당첨도 안 되고 이제 추첨제를 노려야 되는 건데, 이게 애초에 청약이라는 거는 내가 노리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전에 둔촌주공 분양할 때 제가 분양 받으라고 할 때 다 뭐 받으면 뭐 안 된다라고 말하시던 분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둔촌주공 분양가가 13억이었는데 지금 강북에서 분양가가 15억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18억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인 건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 근데 여기서 비싸다라고 멈추면 하수고요. 여기에서도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추세선이 갈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주식을 하진 않지만 주식도 우리가 상승 기류를 탔었을 때 이게 우리가 고점에 물릴 수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또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제대로 된 호재가 있고 보니까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쪽이 내가 진짜 저점 매수를 못한 거는 안타깝긴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해야지, 여기는 이미 올랐으니까 그 다음 주식이 어디지? 라고 갔는데 걔가 싼 건지 저평가인지는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냥 그 가격일 이유가 있어서 싼 거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아요. 사실 그 다음 입지로 움직인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여기는 조금 구축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왔었지만 지금 신축과 구축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는 거는 애교일 정도로 나중에 정비 사업들이 힘들어진다, 신축 희소성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어디가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왜 그쪽에 몰리는지를 분석해야지, 저기는 비싸라는 생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신축, 분양권, 다음으로 나오는 게 결국 입주권입니다. 근데 입주권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계속 이제 정비사업 규제들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따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아무렇게나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도 입지가 좋고 사업성 나오고 주민들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있는 지역인지를 꼭 체크하시면서 움직여야지, 그냥 여기 재개발 갑니다, 여기 재건축합니다 라고 하면서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 특히 취득세가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치적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텐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생각을 고쳐야지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바뀌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프레임을 본인들이 짰고 본인들이 그 프레임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는 적폐다라는 프레임을 걸고서 전 정권에서 그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정권 바뀌고서 현 정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없애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완화조차도 결사반대를 하면서 막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현황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타이밍을 또 놓쳤어요. 없애려고 했었으면 2022년도에 그렇게 경기 안 좋고 2023년도에 움직였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서울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면 분명 누군가는 또 다주택자 투기꾼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2027년도는 대선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일단 총선은 승리했고 다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과연 다주택자를 그렇게 후드려 때린 프레임을 갖다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틀렸습니다 인정하면서 깰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해야 된다라고는 보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은 양극화인 거예요. 사실 그분들의 목적은 달성하긴 했어요. 이 양극화를 노렸으면 그건 달성한 거죠. 왜냐면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비싼 거다, 내가 사야 될 집이 싸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맞죠.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 규제를 해서 어떻게 해요? 지방 집값을 무너뜨렸잖아요. 지방에는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갖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서울도 비싸지 않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겁니다. 서울의 빌라 가격은 정말 저렴해요. 빌라 가격 엄청 무너져 있거든요. 역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들 할 수 있도록 집값들을 뭉개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걸까요? 진짜 고액 자산가들은 더 부자가 되는데 어정쩡한 주택 가지고 있던 중산층들이 무너뜨리고 그 중산층들의 주택들을 진짜 서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는 저는 그렇게 만들긴 했는데 그게 옳은 거냐라고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강남 집값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이번 총선도 보면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이거는 여당이요 야당이요 할 거 없이 다
좋은 데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강남에 재건축 들고 있고 뭐 한남 뉴턴 성수전략증비 들고 있다가 언론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바뀔 거냐라고 하면 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정부 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결국은 각자 도생입니다. 그분들도, 그 똑똑한 분들도 결국은 판단하는 게 내가 지방에 출마는 하지만 진짜 그 지방을 경기를 살리고 애착이 있으면 그 지방에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내 재산은 다 서울에다가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움직이셔야 된다. 이거는 좌우 프레임에 갇히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취득세 중과 전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풀리기도 또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진짜 서민들이 그나마 살 수 있었던 지방 집값, 빌라 집값 이제 그러면 풀리는 순간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겠죠. 왜 빌라 가격,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을 다시 올리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의 상승세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어디까지라고 말하면 조금 어렵고요. 근데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은 계속 갈 것 같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떨어지려고 했었을 때 떨어질 만한 이슈가 없어요. 이것도 정치인분들이 잘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 규제가 풀릴 것 같지 않다 보니까 똘똘한 한치가 계속적으로 갈 거고요. 근데 다주택자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서울 수요가 빠질 거냐라고 하면 일단 빠지긴 빠지겠죠. 왜냐면 서울에 그렇게 비싸게 한 채를 들고 있기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지방의 저렴한 주택들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럼 수요가 분산이 될 거는 자명합니다. 근데 지금 지방은 지방대로 너무 이제 안 좋은 이슈가 대표 이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는 순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조차도 벌써 초등학교가 폐교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이 어딘지를 한번 또 따져보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는 인구가 증가하던 시대에만 살았다 보니까 감소하는 시대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데, 이제 감소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양극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방에 거주하고 싶어도 나는 위지가 있고 지방이 고향이라서 내가 고향에서 살려고 하는데 당장 애를 낳으려 했는데 산부인과가 없네, 초등학교가 없네, 뭔가 편의시설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그 내에서도 거점 도시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인프라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하락한다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가가 바로 일본인데, 일본 부동산을 살펴보게 되면 일본의 평균 가격은 지금 회복을 전고점 못 돌아갔어요. 지금 빠지고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보면 사람들이 다 몰리는 데가 도쿄, 나고야, 오사카 이렇게 몰리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대한민국과 다르게 일본은 그래도 분산이, 지방 분산이 잘 되어 있는 국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카랑 나고야 같은 경우도 도쿄 권역에 사람들이 점점 더 쏠린다라고 하면서 우려할 정도로 지금 도쿄가 더 집중화가 심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다 도쿄로 가요. 도쿄로 가고, 왜냐면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도쿄의 신축, 우리나라 다르게 이제 아파트라기보다는 맨션이라고 하는데, 신축 맨션의 평당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버블 경제 이전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무너지는 거는 지방이고 도심이 더 올라가고, 여기서도 구축 싫다라는 거죠. 신축으로 더 쏠린다라는 게, 그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이 투자가 아니라 그냥 거주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일본조차도 돈 많은 사람들은 신축을 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일본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 폭등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지금 서울 부동산 투자한다면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목적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을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좋죠. 근데 수익률적으로 강남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지방 사람들이 상경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지만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를 못하게 되면 이 세금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수익률 얘기를 잘 안 해요. 얼마를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과 세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혹은 강남은 물리적으로도 내가 금액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현재 이제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 외에 마포, 성동, 동작, 광동 이런 데들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런 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설령 실거주를 안 한다 하더라도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근데 수익률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강남 거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학군이라든가 직주 근접이라든가 뭐 누구는 좀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강남에 내 아파트 한 채 있어 라는 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강남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는 목적성이 명확하면 사실 수익률과 별개로 하더라도 가시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거주할 주택을 찾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지금 마포 성동 가격들 많이 올라갔었어도 신축에서도 대장단지들이 많이 올라갔지 아직도 정고점 대비해서 한 1, 2억 빠져있는 단지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포나 성동 이런 단지들은 그래도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구축은 좀 별로라고 말씀드리긴 했었어도 그래도 입지 보고서 구축으로 가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분당 금액 나중에 재건축 생각하게 되면 돈 몇 억 더 보탠다 하더라도 신축 가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찾아보고 그래도 금액이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아직 서울에서는 저평가된 곳들 전에는 많이 올라갔었지만 덜 올라간 지역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축 투자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축으로 찾아보되 신축에서도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데들보다는 그래도 주요 3도심과 가까운 곳들 중점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이대로면 50년 더 걸린다.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 투미TV에서도 올렸었고 언더스탠딩 출연에서도 한번 얘기하긴 했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정말 핫하거든요. 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정비가 꼭 필요하다라고도 보고요.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이게 정비를 지원한다라고 말은 떠들면서 오히려 발목 잡는 정책들을 펼치는 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선도지구 발표 사항들 보게 되면 순환 방식을 내세웠어요.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순환 방식을 하게 되는 순간 바로 4, 50년 걸리는 게 눈에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순환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이주 철거를 하게 되면 전세 대란이 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순환 방식이란 거는 A단지가 먼저 재건축을 하는 거죠. A단지가 재건축하면서 이주 철거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완공될 때 되면 이제 B단지가 이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A단지에 늘어나는 아파트들이 있겠죠. 이쪽으로 또 이주를 하고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C단지를 하고 D단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분당, 일산, 삼본, 중동, 평촌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30만 세대입니다. 30만 세대. 그러면 이 30만 세대를 그렇게 순환으로 돌려버리면 어느 세월이 되겠냐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분당 바로 위에 성남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남 재개발도 20년 전부터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LH랑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움직였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20년이 지나갔죠. 완공이 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입주할 아파트 있고요. 공사 중인 아파트 있고요. 지금 이제 관리처분 받은데 이제 인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조합 설립 움직이는 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도 그 성남에 대한 일대가 다 정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도 20년이 넘어가도 다 될까 말까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일단 순환 방식을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등장하는 순간 바로 일기 신도시 내 차례가 오기까지 40년, 50년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방치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50년 뒤라도 정비가 될 것이냐? 그것도 또 의문이에요. 지금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뛰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장들도 이제 앞으로 한 3년? 지나게 되면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실제로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을 찍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3년까지 안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평당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애들도 솔직히 공사비 1,000만 원은 각오하고 움직여야 되지만 지금부터 더 밀려서 10년 뒤에 착공하고 20년 뒤에 착공하는 단지들은 공사비가 얼마가 될까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 상승에 따른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오만 가지들이 복합되다 보면 오히려 그때는 지금 당장 추진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공사비 때문에 말 많은 조합들이 많은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조합조차도 그때 가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원구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원구가 재건축에 대한 열망도 높고 가격도 많이 올라갔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3년 전 그때가 제일 많이 올랐을 때죠. 그때는 공사비가 평당 낮으면 300만 원 선에서 500만 원 선에서 많이들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공사한 단지도 많았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공사비가 지금 아무리 못해도 800에서 900선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미 공사비면 두세 배가 뛰어 올라갔다 보니까 이 부담금을 못 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평당 얼마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사실 이게 분담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거의 5억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분담 금액이 평당 공사비가 한 800만 원이면 한 4억 정도 잡으셔야 되고요. 물론 다른 비용들은 제외하고 그렇게만 봤을 때 그러면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이면 5억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갑니다. 실제로 서울 수도권에 이제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 보게 되면 예전에는 분담금에 한 3억 정도 내다가 지금은 한 4억에서 5억 선 납부되는 데들 많은데 이제 앞으로는 5억을 기본적으로 깔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되게 심플합니다. 지금 노원구가 지금 서울 가격은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노원구는 왜 힘을 못 쓸까요? 라고 하게 되면 물론 서울 중심보다는 조금 서울 외곽이 있으니까 라는 이유도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신축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얘기했잖아요. 구축이니까가 두 번째인데 근데 사실 여기가 구축이 힘을 못 받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이클들이라는 게 연차 오래되게 되면 다시 신축이 되는 그런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순환이 끊겨버리는 거죠. 분담 금액을 5억을 납부하더라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상계주공 5단지가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분담 금액이 5억이다 라고 하면서 언론도 많이 탔고 이제 조합도 좌초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분담금 5억씩 납부한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 돈 내고 왜 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건축의 기대감도 꺾이고 집값도 빠지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단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 봐야죠. 분당 주민들이 생각하는 5억과 일산 주민들이 생각하는 5억과 평촌 주민들이 생각하는 5억은 부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분당에서도 이 돈 내면서 못 간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일산에서도 5억 분담금 내더라도 우리가 신축으로 가야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면서 갈 수 있는 조합들도 있겠죠. 그리고 5억씩 분담을 안 내는 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업성이 좋은 조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 5억이라는 돈을 못 낼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못 간다라는 거는 지금 얘기인 거고 근데 정부가 순환 방식을 끌고 가게 되면서 이거를 스톱을 시켜버려요. 근데 내가 내 차례가 왔어. 우리 조합이 이제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조합 분양가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고 분담 금액을 막 7억씩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 엎어지게 됩니다. 지금 사실 오히려 전 정권 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켰어야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저렴한 공사비로 갖다가 공급을 갖다가 미리 늘려나가면서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그때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이제 안전진단 출발로부터 15년은 보셔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10년은 봐야 되는 게 최소치예요. 실질적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 나고서도 15년, 20년 걸린 조합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되는데 전 정권에서 이제 공급이 다 멈춰놨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제 현 정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막상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론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주 대책 없이 그냥 막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를 분명 누군가는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순환 방식으로 하는 순간 초반에 시작하는 몇몇 곳들만 재건축이 되는 것이고, 번호표 못 뽑은 뒤에 밀려나간 애들은 사실 재건축을 그때 가서 하라고 해도 못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되는 데만 되고 안 될 곳들은 못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타마 신도시라고 있거든요. 타마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고스트 타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령 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타마 뉴타운 가면 진짜 유령 도시는 아닙니다. 역세권 주변은 이제 컴팩트 시티를 이제 지향하면서 역세권 주변에 이제 각종 이제 기관들도 유치하고 대학교도 넣고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제 신축들 만들면서 젊은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떨어진 곳들을 가게 되면 처참합니다. 노인들밖에 없고요. 재건축은 꿈도 못 꿉니다. 그냥 그쪽에서 내 나머지 여생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제부터 재건축 추진해봤자 내 살아생전에 입주 못할 것 같으니까 아유 그냥 이대로 살지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슬럼화가 되는 거고, 인프라가 무너지게 되고, 젊은이들은 더 꺼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일기 신도시가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따지면 적극적인, 보다 파격적인 혜택들을 줘야 된다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면 또 저 투기꾼들 또 일기신도 너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슬럼화 되는 게 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암울한 미래가 그려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딱 세 가지 말씀드린다. 첫 번째는 사업성, 두 번째는 입지, 세 번째는 분담금 납부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이 용적률이라는 거는 대지 지분 대비 연면적 비율입니다. 즉 우리가 똑같은 바닥 면적에서 얼마나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느냐 입니다. 높기가 아니라 많이에요. 왜냐하면 높게 짓지만 바닥 면적은 작게 해서 단순히 높이만, 층수만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한 중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실질 용적률을 또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면 용적률은 우리가 높은데 이미 쓰고 있는 용적률 높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주상복합이 잘 안 오르는 이유가 이미 용적률을 최대한 다 뽑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단지들, 오피스텔들 보다 보면 용적률 이미 700%, 800%, 900% 이렇게 간 데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재건축이 불가능하죠. 왜냐면 일반 분양 세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미 법적 상한을 다 채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미 그 땅에 대한 효용 가치를 다 활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적률이 낮은 데들을 많이들 선호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목동 신시가지인데요. 이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용적률이 10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3종 일반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는 용적률이 250%, 법적 상한까지 예를 들어 최대한 다 찾는다라고 하면 300%까지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정말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분담 금액을 뭐 진짜 안 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낸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나오는 데를 찾게 되는데, 똑같이 80년도에 조성된 단지로서는 분당이 있지만 또 어디가 있다? 상계동, 중계동, 창동 이 일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용적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용적률만 보면 어떤 게 적정 용적률인지라는 걸 또 감을 잡기가 어려우실 텐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좀 더 깊게 들어오는 대지 지분을 살펴보라는 말씀도 해드립니다. 이 대지 지분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땅을 들고 있느냐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상계동과 목동을 비교해보면 상계동의 대지 지분은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12평도 안 되는 단지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목동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20평이 넘어가요. 물론 이제 단지별로 대지 지분이 진짜 더 뭐 20평대 후반 뭐 이렇게 되는 단지도 있지만 20평대 초반도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높다라는 건데, 근데 상계동, 중계동 일대를 살펴보게 되면 대지 지분이 대체로 다 낮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 지분이 12평
뭐 8평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신축 아파트 33평의 평균 대지 지분이 12평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대지 지분이 12평이다. 그러면 일반 분양 없이 1대1 재건축을 해야지만 33평 신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 사업성이 매우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종상향 이런 인센티브가 공짜가 아닙니다. 기부 체납 많이 해야 되거든요. 땅도 뺏기고요. 임대주택도 지어야 됩니다. 이런 마이너스 요소들도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성 개선이 크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험난하게 가기보다는 비싸도 이미 사업성이 나오는 데들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사업성이 나오는 데를 가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입지입니다. 입지라는 거는 사실 사업성이 나빠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보다 보면 일반 분양 세대가 200세대다 라고 하게 되면 느낌이 어떤가요? 많다라고 느끼나요? 적다라고 느끼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강남 청약들을 잘 보시던 분들은 강남에서 일반 분양 200세대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진짜 많은 데들도 있죠. 진짜 막 예전에 주공 아파트들 대지 지분이 막 30평 넘어가가지고 일반 분양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던 곳들은 사실 그런 데들은 뭐 무상 지분율로 갔다가 대형으로도 가고 뭐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일반 분양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재건축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성이 나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남의 일반 분양 세대에서 보다 보면 100세대, 몇십 세대밖에 안 되는 현장들도 재건축 잘만 하거든요. 한 세대를 분양해도 분양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무엇이냐? 아까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도 1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우리가 5억 분담 금액이 이제 스탠다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강남에서 설령 일반 분양 세대가 적어가지고 분담을 5억씩 납부한다 하더라도 아니 5억이 아니라 우리는 고급 바이엔드로 갈 거야 5억 그 이상의 분담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왜? 지금 반포의 신축 아파트는 40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재건축되기 전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억이야 아니면 25억이야 분담 금액을 5억을 납부한다. 그래도 완공됐을 때 미래 가치 훨씬 더 큰데? 라고 하면서 납부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성 자체도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분양가로 어느 정도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설령 사업성이 떨어져서 분담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으니까 우리 이 분담금을 납부하자라고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돌고 돌아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세 번째 분담금 납부 능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분담금만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방에 진짜 사업성이 없어요. 없는 단지라 하더라도 우리 현대 DH 아니면 DLENC 아크로 하이엔드로 지어주세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우리가 거기에다 아크로를 왜 붙이냐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사비 많이 줄게요. 평당 1200만 원 줄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건설사는 도급공사기 때문에 돈만 주면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사업성 이야기는 결국 시행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행사가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진짜 시행사가 아니라고 하면 조합 여러분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돈 내고서 짓겠다라고 하면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못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촌동에 레미안 첼리투스는 일반 분양이 없었습니다. 1대1 재건축의 상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고급화로 가자. 우리 일반 분양 없이 그냥 우리들끼리 만들면서 단일평형 50평형대로 그대로 지었거든요. 5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치를 지키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 무조건적으로 인센티브 받아서 일반 분양 세대 늘리고 대신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되고 이게 진짜 가치를 지키는 거랑 맞느냐라는 건 좀 생각해 볼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가고 싶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도 재개발 재건축은 동의율 75%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야 분당 그 돈 내면서 우리가 이걸 왜 하냐라고 반대할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돈놀이거든요. 이 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가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는 기준점 5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억을 납부하고서라도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심플하죠. 노원구에서 5억을 더했을 때 이 돈 그러면 노원구도 지금 집값이 9억 10억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15억이다. 현금 15억 있었으면 내가 노후를 안 살지라고 하면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거꾸로 우리가 일산 집값이 5억이다 했었을 때 분당 5억 더해가지고 10억이면 내가 일산에 안 사지. 그러면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성동구 구축 아파트도 가격이 한 13억 이 정도 되거든요. 5억을 더하면 18억이에요. 18억이면 그냥 지금 성동구에 신축을 사고 말지 해버리면 그 말이 제 말입니다. 신축을 사시면 돼요. 괜히 구축 아파트 사시지 마시고요. 그런 동네, 신축 아파트가 구축과 5억 이상의 격차가 안 벌어져 있는 곳들은 신축을 사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가격 격차가 5억 미만이다 라고 하면 오히려 구축 아파트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거꾸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구축이 대지 지분이 높고 사업성이 아주 훌륭하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런 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업성 좋은 곳 혹은 신축으로 갈아타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서울 재개발, 재건축 단지 중 눈여겨볼 만한 곳 추천해 주세요. 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본 데들은 가시면 돼요. 우리가 강남에 있는 재건축들, 반포, 잠원, 압구정, 개포, 잠실 이런 데들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방배동 재건축들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런 데들 보시는 거고, 여의도, 목동 딱 이렇게. 근데 재건축은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재건축은 아까 말한 곳들이 끝이에요. 이촌동까지. 딱 뭐가 문제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재건축이 매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앞서 말한 강남 아니면 이촌, 여의도, 목동 이런 곳들은 그냥 그 자체 입지에 소구력이 있고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거길 매수해야죠.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될 만한 입지들이니까. 근데 그 외의 재건축들은 일단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나쁘다가 아니라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에 가깝거든요. 당장 성동구나 마포구만 한다 하더라도 재개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굳이 재건축이라는 건 거죠.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는데 그냥 쉽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입지에 따라서 아까 말한 분담금에 대한 문제들은 재개발 재건축 둘 다 피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없어도 지금 가냐 못 가냐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갔다가 국가가 내가 왜 납부해야 되는지도 모를 만한 세금을 갖다가 삥을 뜯는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더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재건축 아까 말한 소구력이 명확하게 있는 재건축을 가든가 아니면 재개발에 가셔야 되는 거고, 재개발에서는 서울에 있는 재개발이면 기본적으로 전 다 좋다라고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신축 아파트 희소성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추진되고 있는 정비 사업들이 사실상 마지막 신축 아파트 라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개발들은 조금 기준 하나 알려드리자면, 내가 재개발 재건축 잘 모른다, 좋았을 인가 난 걸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좋았을 인가를 받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75%의 동의율이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그렇다 보니 좋았을리 인가 이후에 재개발들을 투자하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예정지들은 또 여러 의미로 어렵다라고도 봅니다. 가는 곳들도 있겠지만 이 동의율 모으다가 분담금 때문에 쌈박질하다가 엎어지는 곳들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일단 좋았을 인간한 재개발들 투자해라. 물론 재개발 중에서도 입지 좋은 데 가면 좋고 사업성 높은 데 가면 좋겠지만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 사정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추천해 주실 지역 있으신가요? 경기도는 저는 딱 그렇게 말씀드려요. 1기 신도시 라인이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기 신도시보다 더 멀리 있는 곳들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할 거야. 아니 지금 광교, 동탄 가격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 하지 말란 거냐? 라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물론 똑같죠. 그 1기 신도시 내는 다 좋나요? 아까 서울도 다 사는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 기본적으로 1기 신도시보다 벗어나는 곳들은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공급에 대한 희소성들이 서울과 경기도는 또 입장이 달라요. 왜냐면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제 2기 신도시가 아직도 조성되고 있는 단지들, 분양하고 있는 단지들 많거든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서울과 느낌이 또 다릅니다. 서울은 신축 자체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들이 있는데,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들이 더군다나 서울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농가밭에 갈아엎어서 토지 수용해서
집단으로 공급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순수한 공급이에요. 2기 신도시에서 뭐 5만 세대 입주면 진짜 5만 세대 공급입니다. 그런 식으로 갔다가 그 주변 집값들이 초토화시키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 한 빠르면 6년 10년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기 신도시들도 입주하거든요. 근데 상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곳들이 많이들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입지들에 따라서 뭐 3만 세대, 많으면 7만 세대, 6만 세대 이런 식으로 공급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초반에 입주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동탄 옛날 생각해보면 좋거든요. 10년 전 동탄은 아파트만 들어서 있지 뭐 학교도 없고 공사판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당시 전세가 2억밖에 안 하던 1억짜리 전세도 많았었거든요. 그게 동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탄 인프라가 구축되고 신축 아파트 쭉 들어서고 나니까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3기 신도시도 초반부터 힘을 내는 건 아니겠지만 언젠가 힘을 내기 시작하면 3기 신도시보다도 못한 경기도들은 경쟁력을 잃겠죠.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마냥 희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별로 좋게 안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위례 신도시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례 신사선이 주민들한테 교통 분담금으로 갖다 그렇게 몇천억을 걷어놓고서 지금도 착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3기 신도시의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대책들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게 철도 계획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례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입지에 송파구가 바로 코앞이고, 실제로 위례 신도시 내에 송파구도 있죠.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대중교통이 너무 힘들다는 말씀들이 많이 합니다. 3기 신도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고, 그러면 이게 거꾸로 3기 신도시 아예 저러고 봐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경기도의 전반적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대중교통에서 수용이 안 되게 되면 다들 어떻게 되느냐? 차를 끌고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로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들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 되면 도로가 더 막히게 되는 거고, 그럼 3기 신도시보다 더 멀리 있는 경기도들은 교통 대란이 이제 10년 뒤에 저는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되면 딱 1기 신도시와 더 멀어진 데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1기 신도시 안쪽에 있는 곳들이라 하더라도 이미 중전철이 잘 깔려 있는 곳들, 교통 대책이 좋은 곳들, 이런 데서도 신축들은 가치가 있겠지만 이도저도 아닌 곳들, 지하철도 없어, 나는 차로 끌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앞으로 이 차로 통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의 거주 가치가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실제로 일본도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도심 회귀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정쩡하게 경기도를 가기보다는 오히려 서울로 가야 된다.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1기 신도시 권역을 벗어나지 말길 바라고, 1기 신도시 권역 내에서도 신축 혹은 신축이 될 만한 애들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말하면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분명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역시 김재균 소장 하면서 칭찬을 하지만, 제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쪽에 있으신 분들은 너가 뭘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한다라는 게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역시 실제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게 맞는 말 같은지 어떤지, 아니면 제가 일본 얘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통계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서울을 사서 얘가 얼마를 벌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10년 뒤에 살아남는 부동산이 어딘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정비사업 전문가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조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쉽게 투자하시면 더더욱 안 돼요. 오히려 저는 초보자들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지 말라고도 해요. 아파트 투자가 진짜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비싸도 신축 아파트에 가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신축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그래도 뭔가 기회를 잡고 싶다라고 하면 공부를 잘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될 만한 애들을 골라서 가셔서 이제 미래의 신축 아파트들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길 바라지만 또 어렵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럼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투미TV 있거든요. 이 투미TV가 부동산 투자의 미래 해서 투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하기 쉽겠죠? 저희가 이제 곧 구독자 15만을 앞두고 있는데 와서 다 무료 콘텐츠들, 저희 이제 정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항상 다 오픈해서, 입주권도 정말 복잡해요. 재개발 재건축 잘못 투자하면 일명 물딱지 사서 현금 청산 당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관련된 사항도 상담 오세요. 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무료 콘텐츠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저희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제 진짜 유레카 하면서 보석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을 텐데,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 어떤 쪽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모두 다 성공하는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모두 다 좋은 일이 있길 기원하면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